네, 김영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그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동학분들하고 좀 같이 볼 문제는 우리가 아동 문제부터 이렇게 청소년 해가지고 노동 문제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좀 고민할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나 끄집어내서 물론 10개를 다 이게 하긴 하겠지만 그때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슈가 좀 그래도 좀 될 만한 것들 그 위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빈곤, 가난한 거죠. 빈곤.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하튼 그 빈곤이 왜 문제가 되냐? 이 자료 강의안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80억이 좀 안 되죠. 한 7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지구 촌에 사는 사람들이 한 80억 가까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 풀을 먹는 거지. 사람들이 전부 풀만 먹고 산다고 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풀만 먹고 산다 사람이 그러면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풀만 먹진 않죠. 고기도 먹죠. 그래서 이 참 묘함인데 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우리가 먹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냥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육을 하죠.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소나 양, 염소, 풀을 먹는 동물들이 사람이 먹어야 될 풀을 이 가축이 된 거죠. 이제 가축들이 다 그걸 뜯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풀만 먹고 살면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이 동물들을 기르면서 가축화하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누구한테? 동물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이 먹어야 될 걸 동물이 먹잖아요. 동물들이 먹는 그 풀 먹어치우는 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리고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도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풀을 키우기 위해서 또 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게 너무너무 커져 버리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풀을 동물이 먹는다. 동물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동물들은 누가 먹냐? 결국 강자와 약자로 나눈다고 한다면 강자가 먹는 거지. 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식을 우리가 채식만 하면 괜찮은데 그 육식을 하게 되면서 그 결국은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고 그 동물을 누가 먹냐? 결국 사람들이 먹더라. 사람들이 또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결국은 동물들을 잡아먹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빈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자조 섞인 이런 한탄들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람이 풀 먹는 동물인데 이 풀 먹는 동물에서 이 고기 먹는 동물로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지금 빈곤 문제가 이제 노정이 되고 그러는데 생각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죠. 동물을 사랑해. 동물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항상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을 먼저 사랑해. 그러면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사람한테 써야 될 이런 자원을 동물한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람이 굶어 죽고 동물이 아주 살찌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결국은 그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는 꼴이 되고 결국 그 동물을 누가 좋아하냐?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 강한 사람들이다. 그게 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뭐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게 이제 개하고 고양이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게 순서가 사람을 사랑하고 남는 그 여력이 되면 그때 동물들한테 사랑이 가야 되는데 역으로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낭패랄까 왜곡이랄까 뭐 이런 현상이 막 지금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부 강자로만 살게 할 수도 없고 전부 약하게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가 약자를 돌볼 것이냐. 결국 강자가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건데 빈곤도 뭐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빈곤을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이 유튜브로 우리 시청을 하시면서 들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그 강의한 그 빈곤 문제 있잖아요. 강의한 이게 보시면서 같이 참조하면 이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 강의한도 참조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 빈곤을 정의하는 일은 이 정치적인 활동으로도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그러니까 빈곤율이 커진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좀 주장하기 좀 편한 그런 진영에서는 이게 좀 빈곤율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숫자를 가능한 좀 늘려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속성이 있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빈곤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또 빈곤율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활동으로도 이게 많이 여겨진다. 빈곤은 이 풍요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 때보다 좀 더 어려워진다고 막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이 코비드19 이전에 그 보면 1인당 거의 한 3만 불, 3만 2천 불 뭐 이렇게 되잖아요. GDP가 1인당.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도 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우리 놀라운 일이죠. 여하튼 그 풍요로움이라고 해서 빈곤이 없을 수는 없다. 영양실조라든가 질병, 뭐 무주택, 우리 무주택 요즘에 주택이 뭐 워낙
폭등해가지고 또 더 집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대안으로서 공적 부조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 반대 진영에 있는 빈민들의 그 상종권 보장으로 인해 가지고 보장을 주장하는 그런 진영, 그런 집단, 그런 정치 진영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거꾸로 했네. 그러니까 그 빈곤이 많다. 이건 이제 가령 이제 좌파들이 많이 이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담을 좀 이렇게 그 빈곤이 높아지면 사회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거 빈곤율을 좀 이렇게 정의를 좀 가능한 협소하게 해가지고 숫자를 좀 적게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발전에 따라서 빈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결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곤이라는 게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이런 활동의 그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게 강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빈곤을 정의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내가 뭐가 쓰고 싶을 때 없어. 활용하고 싶은데 없어. 서비스를 이렇게 좀 받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 뭐 빈곤한 거죠. 그게 빈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해링턴이라는 이제 학자는 빈곤을 최소 수준의 그 보건 또는 이제 교육, 그다음에 뭐 이거 주택 제공,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의식주죠,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냥 빈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타운샌드 같은 이제 쌤은 개인이나 가족, 집단, 자기들이 속하는 그 사회에서 최소한 그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 조건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빈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뭐 센이라는 학자는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 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헨슬린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 않다. 이 빈곤이라는 이 개념이 규정하기 진짜 어렵다. 명확하지도 않고, 이게 가령 이제 생물학적 빈곤, 또 상대적 빈곤, 그렇죠? 그다음에 공식적인 빈곤,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구분하는 건 그렇게 또 공식적 빈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생물학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공식적 빈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생물학적 빈곤은 가장 이제 수준 낮은 단계에서 말하는 건데, 굶는 거지, 굶는 거. 영양실조 이런 걸 말하고, 상대적 빈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3만 불 사회에서 그 수준 이하의 삶, 사람들이 보통 누려야 되는 3만 불 시대에 대강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죠. 유럽의 그 특히 이제 지금 뭐 동부 서구 이렇게 뭐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 서구 쪽 그 친구들 이렇게 삶을 보면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1년에 여행을 뭐 한 달을 가냐, 두 달을 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빈곤의 척도로 이렇게 삼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게 상당히 그 공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에 다 이제 상대적 빈곤의 하나죠. 자동차를 골프 치러 가는데
모닝을 타고 가도 저 골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닝을 타고 가면 이 상대적으로 이게 빈곤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곤 하죠. 실제로 이렇게 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 여부가 상당하죠.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상대적 박탈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공식적 빈곤인데 정부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득 분계선에 대한 정부의 정의가 있고 이 밖에 이제 순수한 그 빈곤, 잠재적 빈곤, 박탈로서의 빈곤,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문화로서의 빈곤, 착취로서의 빈곤, 일시적인 빈곤, 지속적인 빈곤, 사례 빈곤, 지역 빈곤, 뭐 수도 없죠. 빈곤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강 느낌이 오시죠? 빈곤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빈곤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해야 되겠죠? 빈곤의 의의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빈곤 문제에 대한 정의. 빈곤 문제를 분석하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경제적인 빈곤과 문화적 빈곤, 인간적 빈곤, 그 다음에 신빈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주로 소득과 재산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거다 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럼 부족한 상태를 파악해서 이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객관적 빈곤이다, 주관적 빈곤이다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객관적 빈곤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태,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서 절대적 빈곤 또 상대적 빈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충족되어져야 되는 필수 항목, 즉 의식주죠. 기타 항목이 결핍되어서 개인 및 가족 이 그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상대적 빈곤은 뭐 뻔한 거죠. 구성원들 가운데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상태다. 우리가 우리 나라 내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체로 한 3만불 시대가 됐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 잘 먹고 산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또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어때요?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죠. 노르웨이죠. 노르웨이가 세계 GDP 1위, 2위 뭐 이렇게 다투는데 1인당 GDP가 한 10만 불 정도 돼요. 옛날에 되게 못 살았는데 그 북해산 브렌트유가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석유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 이제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우리는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집단하고 또 나라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평균 소득이라든가 중위 소득, 소득 분포, 진위 계수, 그다음에 요즘에 뭐 중위 소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구성원들이 소득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이런 게 이제 나눠지죠.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어떻게 빈곤율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빈곤이 있는데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야말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정의되는 빈곤인데 주관적 빈곤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주관적 빈곤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 빈곤하고 유사성이 있지만 여하튼 자기들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늘 이게 보완해야 될 게 많죠.
이건 그냥 뭐 정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빈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재물, 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면, 그 부가 상당히 그 형성돼 있다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빈곤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죠. 상대적으로 부가 큰 사람들이 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본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적 빈곤이라는 게 거기에 관심이 뭐 부족하거나 그런 지적 수준이 좀 약간 떨어지거나 그러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뭐 빈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축구에서는 골을 잘 넣은 친구들이 많이 넣어본다고 하잖아요. 문화적 빈곤이 좀 그런 유사성이 있죠. 생활 양식과 많이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 빈곤이 있는데 소득 이외에 그 삶의 질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 어떤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뭐 문명률이 높은 또 문명률이 낮은, 우리는 문명률이 아주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뭐 수질 오염이라든가 이게 다 환경과 관련된 건데 인간적 빈곤이 다 이런 거와 연계가 돼 있다. 인간 유엔에서 이제 인간 빈곤 지수로 이렇게 측정해 왔는데 생존이라든가 지식, 품위 있는 생활 수준 세 가지 박탈 영역과 사회적 배제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유엔에서는. 유엔에서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 전체 국민의 7%에서 17% 정도가 인간적 빈곤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빈곤, 새로운 빈곤이죠. 전통적인 빈곤 개념과는 이제 다른 유형인데, 가령 외환위기, 우리가 IMF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자유주의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대규모 뭐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이런 걸 많이 나눠줬고, 최근엔 또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그래가지고 또 상당히 또 그 젊은 친구들이 불만이 쇄도해 있죠. 이런 게 그러면서 소득 격차가 이제 심화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유형의 그 빈곤이 이제 대두된 거죠. 신빈곤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의할 만한 게 하우스푸어. 이건 뭐 사실은 유럽에서도 많이 옛날부터 이게 드러났는데, 이 경제의 3원칙인가? 그 이제 오래돼서 좀 그러네. 그 우리가 가령 한 1억 정도가 돈이 있다. 그러면 투자 3분법인가? 부동산의 한 3분의 1, 증권의 한 3분의 1, 또 예금 한 3분의 1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부동산에 한 95% 이렇게 한 곳에 그냥 몰빵해 버리면 나중에 자칫하면 이제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렌트푸어 맨날 빌려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부동산법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정되면서 이제는 뭐 전세도 구하기가 어렵고 전부 이제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구조가 돼버렸죠.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만 전세 구조가 있었죠. 우리나라만. 근데 이제 그것이 급속히 지금 사라지고 있죠. 외국처럼 전부 그냥 사실상 렌트를 해서 살게 되는, 다들 뭐 지금 반전세라는 게 많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보증금에 이제 월세를 내는
그러다 보면 월세가 또 좀 비쌉니까? 몇 수십만 원씩 내다 보면 이제 그거 내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렌트포가 신빈곤이 이제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교육비로 흔들리는 이제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정보가 같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정보푸.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아주 부자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또 자기도 뭐 자기 노동 이제 그 의사 이런 의지 관계없이 대물림 되잖아요. 가난하면 또 자기도 가난하게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대물림 푸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빈곤에 들어가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가난하다는 게. 이제 빈곤 문제의 이제 관점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일단 기능론적 관점이 있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학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 기능론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 기능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이제 일탈행위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징벌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 빈곤 문제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죠. 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사회생활을 13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생존. 저는 그냥 생존해야 된다. 이게 그냥 생겼어요. 그냥 생겼어. 그냥 빈곤이라고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생겼어. 나는 생존해야 된다. 빈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본래 사람이 어려우면 뭔가 돌파구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법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빈곤에 처해 있는데도 동기부여를 수행하지 못해. 그럼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사회 발전에 이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빈곤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유하게 산다면 물론 이제 그것도 사회 문제가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갈등론적 관점에서 볼까요? 특정 집단이 이익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특정 집단이 더 많은 물질적, 사회적 보상들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빈곤층은 그러한 보상들로부터 박탈당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힘 있는 놈들이 먼저 갖다 써버리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작년에 470조, 올해 512조였는데 지금 이제 추경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한 60조, 70조 가까이 이제 좀 늘어났으면 513조에서 한 70조면 거의 한 6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한 600조 가까이 이제 되고 아직도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큰 걱정이긴 한데 그 600조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빈곤층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져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빈곤층보다는 좀 특정 집단 또 강자들 좀 목소리 크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먼저 쓴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대통령이 영남에서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호남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호남에 많이 집중
예산이 투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충청도라든가 강원도 이런 데서도 불만을 많이 제기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불만 제기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해주고 하는데 이게 갈등론적 이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회학적 관점을 한번 볼까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계급 중심의 관점, 기관 중심의 관점, 불평등 중심의 관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낙오되거나 일탈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시키거나 재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적절한 사회화를 담당할 사회제도를 확립하고 낙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아예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이 많다. 관점을 제대로 짚었다라고 해서 이제 빈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 뭐다? 의지다, 의지. 그것을 수행해서 정말 그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의지에 달렸고 그 의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이 배려라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갑이 을을 이렇게 준다 이게 아니고 배려라는 말은 짝이라는 거거든. 짝.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위아래가 아닌 거예요. 수평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고 같이 우리가 이 동시대를 같이 호흡하는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고 이게 굶어가면서 아주 나쁜 환경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같은 짝인데 같아지자.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베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상대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환경으로 이게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배려다. 그러니까 결국 의지와 강자들의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죠. 결국 이제 빈곤 문제를 점검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 학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그분이 빈곤 문제 점검, 빈곤 인구라든가 경제적 빈곤, 문화적 빈곤, 인간적 빈곤 이런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 이렇게 써서 그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 게시판이 아니고 우리 그 수경철학사상연구소 강의 그 게시판에 올려놨죠. 사회문제론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고 빈곤인식 교육이라든가 빈곤층 고용 확대, 빈곤층 인권 강화, 기초생활 보장제도 강화 이런 거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이 빈곤 문제에 관련돼서 유튜브도 그렇고 이 뭡니까 우리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에 들어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줄 쭉 기록해서 관점을 문제 점검을 해서 거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것을 이제 하는 건데 마치는 건데 어떤 분이 할 것이나 제가 지금 14분이에요. 저한테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이 14분인데 4기차 졸업학기에 계신 분들이 10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10분 계시고 그래서 딱 좋아. 지금 우리가 이거 문제를 10개 가지고 지금 논의하게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4학기차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영호 선생님이죠. 이영호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빈곤 문제 점검하는 거, 빈곤 인구 제 강의 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 빈곤, 경제적 빈곤, 문화적 빈곤, 인간적
빈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빈곤 인식을 교육하고 빈곤층 고용을 확대하고 빈곤층 인권을 강화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알고 혹시 이제 본인이 또 전문가시면 그걸 바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기술을 해서 우리 카페 연구소 카페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분들은 그거 알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귀찮으면 그냥 패스. 예. 이번 주는 누구라고요? 이영호 선생님. 이영호 선생님이 요 문제 빈곤 문제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문제 점검하는 거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올려놓는 게 과제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뚝 돌면 10분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한 학기 할 거니까 혹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른 분이 또 다른 뭐 아동 문제다 뭐 아니면 청소년 문제다 그러면 또 같이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도 되고요. 홀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올려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빈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